그 가게 문 앞에는 요즘 매일 모르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었고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열리는지 확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을 쓱 훑어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안쪽은 쓸만하네. 주방 상태만 괜찮으면 바로 들어와도 되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한정식 집은 아직 문을 닫은 게 아니었습니다. 안에는 아직 제 전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는 3년 전 제가 쫓겨나듯 나온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골목 건너편에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값을 따지고 자리를 재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매에 저도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그 가게에 이번엔 며느리가 아니라 주인으로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들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너는 시키는 일이나 해. 가게 굴리는 건 내가 알아서 하니까. 손님 앞에서 웃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장사를 한다고 나서. 애도 못 낳지, 돈도 못 벌지. 도대체 네가 여기서 하는 게 뭐야? 그날 저는 주방 한쪽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가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게 문 앞에 제가 다시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으로. 그때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겨있던 문이 철컥하고 열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온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네가 이 가게 건드린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한정식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3년 만에 다시 들었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날카롭고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이상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골목 건너편에서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발걸음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골목을 걸었어요. 보도블록 사이에 잡초가 나 있었습니다. 3년 전에도 저기 잡초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늘 바빠서 제대로 본 적이 없었죠. 서윤아, 서윤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어요. 그 가게를 나온 뒤 저한테 남은 건 별로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도 갈 곳도 남편도 딱 3가지가 없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어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는 않았어요. 이미 그 전부터 혼자였던 것 같았으니까요. 3년 전 제가 그 가게를 나오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점심 손님이 다 빠진 자리였습니다. 주방에서는 설거지 소리가 들렸고 카운터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탈의실 쪽으로 들어가서 제 물건을 챙겼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제 것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가방 하나였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얇은 파일 하나. 무거운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파일만큼은 가방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냥 내 손으로 만진 것들이었으니까요. 그 집에서 제 손이 닿았던 숫자들, 제가 맞춰놓은 기록들, 버리기가 싫었어요. 딱 그뿐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쪽 방에 있었고 민석은 그날 가게에 없었어요. 아무도 제가 나가는 걸 잡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는다는 게 그때는 이상하게 더 서럽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아니, 사실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나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요. 골목을 빠져나올 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름 끝자락이었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그냥 바람이었어요. 저는 그걸 잠깐 맞으며 서 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3년 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골목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낙찰 통보를 받은 건 2시간 전이었어요. 강 대표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수고했어요. 3글자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기쁜 건지 아닌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어딘가가 먹먹했어요. 그래서 직접 와봤습니다. 가게 문 앞에 섰을 때 시어머니가 나왔고 저를 보자마자 굳어버렸죠. 그 표정을 저는 가만히 봤습니다. 놀람인지 분노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지금처럼요. 골목을 걷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그 가게였을까? 강 대표가 처음 경매 매물 목록을 내밀었을 때 거기에는 다른 매물도 있었어요. 위치도 더 좋고 평수도 더 넓은 곳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목록을 보자마자 그 한정식 집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도 설명이 안 됐습니다. 복수 때문인지 아닌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 가게였어요. 이유를 모르면서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온 건지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가게를 나온 지 석 달 뒤였습니다. 민석이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 정리하자는 한마디였어요. 저도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끄덕였어요. 사실 그 말을 듣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꽤 오래전부터 부부가 아니었으니까요. 서류가 그걸 뒤늦게 확인해 준 것뿐이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어요. 홀가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배가 고팠어요. 점심을 못 먹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근처 분식집에 혼자 들어가서 김밥 한 줄을 먹었어요. 그게 그날의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시원 방이었어요. 창문이 작아서 낮에도 어두웠고 옆방에서 밤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왔어요. 삼각김밥 하나, 컵라면 하나. 그게 하루 한 끼였습니다. 아끼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입맛이 없었어요. 억울한 것도 아니고 무너진 것도 아닌데 그냥 뭔가를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넣기 시작한 건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엔 사무직 위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에 가면 공백 기간 얘기가 나왔어요. 결혼 후에 뭘 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했다고 하면 대부분 그냥 넘겼어요. 가족 가게 일을 경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도 그때는 딱히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그게 경력이라고 제대로 설명할 언어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외식업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작은 회사였어요. 직원이 10명 남짓한 외식업 운영 지원 회사였습니다. 가게들 컨설팅하고 운영 개선해주는 곳이었어요. 연봉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들어갔어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쪽은 제가 아는 일이었어요. 첫날부터 이상했습니다. 원가율, 회전율, 자석 효율, 시간대별 매출 분석. 처음 듣는 말들이 아니었어요. 몸으로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었어요. 그 집에서 매일 했던 일인데 그게 무슨 개념인지 저는 몰랐던 거예요. 원가율이 35%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교육 자료에 그 문장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멈췄습니다. 그 한정식집 재료비가 떠올랐어요. 장이 서는 날 시어머니가 사오는 양, 버려지는 재료들, 원가가 높은 메뉴를 밀어주는 날의 매출. 이미 그 집에서 다 봐왔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름만 몰랐던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억울했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구나. 그런데 왜 그때는 말을 못했을까? 언어가 없었으니까요. 숫자로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원가율이 높아요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재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라고 했다가 내가 뭘 알아로 끝났죠. 그때부터 일이 달랐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퇴근했어요. 맡은 매장 자료를 집에 가져가서 다시 봤습니다. 시간대별 매출이 꺾이는 구간, 인건비가 과하게 나가는 요일, 예약 구조에서 손해가 나는 패턴. 보이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집에서 몸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이 숫자로 정리되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프기도 했어요. 이걸 그때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으니까요. 강 대표를 처음 제대로 마주한 건 입사한 지 넉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제가 맡은 매장 분석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게 회의 자료로 올라간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회의실에 불려 들어갔을 때 강 대표가 보고서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처음엔 뭘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이 부분 직접 짠 거예요? 강 대표가 보고서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시간대별 매출 손실 구간 분석이었어요. 네. 어디서 배웠어요? 이 방식?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배운 건 아닌데요. 강 대표가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짧게 끄덕였습니다. 칭찬도 아니고 격려도 아니었어요. 그냥 확인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 집에서 3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눈빛이었으니까요. 내가 이걸 했구나. 그냥 그것만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낯설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였어요. 강 대표가 자료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경매 매물 목록이었어요. 표시된 항목이 여러 개였는데 그중 하나에 작게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봐요. 서윤 씨가 볼만한 데 있어. 저는 그 목록을 받아들고 훑었습니다. 위치, 평수, 업종, 낙찰 예정일. 그러다 한 줄에서 눈이 멈췄어요. 손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 주소를 저는 눈 감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가게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한 건 결혼하고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잠깐만 좀 도와줘. 사람이 갑자기 빠졌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잠깐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잠깐이 1년이 됐고 1년이 3년이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가는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게 언제부터였는지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워낙 조금씩 늘어났으니까요. 처음엔 카운터였습니다. 점심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계산을 도왔어요. 그러다 예약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님 응대하는 동안 전화를 놓치는 게 많았거든요. 제가 받으면 됐어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약을 받다 보니 날짜별로 정리가 필요했어요. 수기로 쓰던 예약 장부가 너무 뒤죽박죽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상태로 두면 겹치거나 빠지는 게 생길 것 같았으니까요. 거래처 확인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납품 오는 날 저울 옆에 서서 수량 맞추는 걸 도왔어요. 그러다 보니 거래처마다 납품 요일이 다르고 단가가 제각각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거래처는 같은 재료를 더 비싸게 받고 있었어요. 오래된 거래처라 그냥 관계로 유지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한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쪽 단가가 요즘 시세보다 좀 높은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오래된 데야. 믿을 수 있으니까 쓰는 거지. 그걸로 끝이었어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직접 다른 거래처 단가를 비교해서 메모해뒀어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 메모가 나중에 파일 속으로 들어갔어요. 주방도 들어갔습니다. 직원 한 명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 날이었어요. 점심 예약이 꽉 차 있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을 보면서 말했어요. 유나, 잠깐만 여기 좀. 잠깐이었습니다. 그날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직원이 빠지는 날이면 제가 들어가는 게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때가 많았어요. 아침에 장 보는 걸 따라가고, 납품 확인하고, 예약 전화 받고, 점심 손님 받고, 계산하고, 오후에 재고 정리하고, 저녁 예약 확인하고, 집에 들어오면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평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선택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일이었으니까요. 어디서부터 싫다고 해야 할지 경계가 없었어요. 그날은 가을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점심 손님이 빠지고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카운터 옆에서 다음 주 예약 현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거래처 중 한 곳이었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복자 한정식입니다. 아, 거기 실장님이시죠? 다음 주 납품 일정 확인하려고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실장님, 그 말이 이상하게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실장이 아니었습니다. 직함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처 사장은 저를 실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전화할 때마다 저와 통화했으니까요. 예약 문의 전화도, 납품 조율도, 클레임 처리도 다 저를 통했으니까요. 납품 일정을 확인해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전화 통화를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실장은 무슨, 그냥 집안일 돕는 거야.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가볍게요. 나쁜 의도가 있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걸 정정해주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어요. 나쁜 의도가 없다는 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민석이 있었어요. 가게 안쪽 테이블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작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민석을 봤습니다. 민석은 핸드폰에서 눈을 들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자리를 피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는 척이었는지 정말로 신경을 안 쓴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고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예약장부로 눈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정리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 예약이 2팀 겹쳐 있었어요. 한 팀을 금요일로 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남기고
확인 전화를 돌렸어요. 그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실장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뭔가와 뭔가의 사이 어딘가에 있었어요. 이름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이름이 없으니 인정도 없었고, 인정이 없으니 고마움도 없었어요. 그냥 있으면 쓰이고, 없으면 불편한 존재. 그런데도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언젠가는 보이겠지. 그 언젠가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언젠가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날이 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장부를 꺼내 들고 시어머니 앞에 섰던 날이요. 그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가게가 쉬는 날이었어요. 저는 혼자 카운터에 앉아서 지난달 정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탁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매달 말이면 거래처 납품 내역이랑 예약 매출을 맞춰보는 게 제 몫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더한 줄 알았어요. 다시 계산했습니다. 똑같았어요. 특정 요일, 특정 테이블 매출이 계속 빠져 있었습니다. 예약 장부에는 분명히 손님이 들어온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매출이 정산 내역에 없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지난 석 달치를 펼쳐보니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금액을 합산했어요. 석 달 동안 누락된 금액이 45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재료비는 정상적으로 나갔고 인건비도 나갔어요. 그런데 그 테이블 매출만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뭔가 빠뜨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거래처 납품 내역부터 다시 꺼냈습니다. 예약 장부도 다시 폈어요. 카드 결제 내역이랑 현금 매출을 따로 나눠서 다시 맞춰봤습니다. 2시간 걸렸어요.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 말을 꺼냈습니다. 주방 정리가 끝난 뒤였어요.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벗으면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산 자료를 들고 다가갔어요. 어머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돌아봤어요. 이 부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석 달치 정산인데 여기 이 날짜들 예약은 들어왔는데 매출이 안 잡혀 있어요. 제가 잘못 본 건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훑었어요. 그러더니 다시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그날은 단골이야. 그쪽은 따로 처리해. 따로 처리라고 하시면요. 그냥 그쪽은 내가 관리하는 거야. 내가 신경 쓸 거 없어.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정산에는 잡혀야 하지 않을까요? 세금 신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요. 그 말이 잘못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천천히 저를 봤습니다. 주방 이모가 안쪽에서 나오다가 멈췄어요. 저는 그걸 눈끝으로 봤습니다. 세금 신고.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장사 몇 년째 하는지 알아? 내가 뭘 안다고 세금 얘기를 꺼내. 잘못 말씀드린 거라면 죄송해요. 그냥 숫자가 안 맞아서요. 숫자가 안 맞으면 내가 틀린 거지. 내가 수십 년 해온 장사야. 내가 몇 달 들여다봤다고 이 집 장부를 알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님 앞에서 웃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장사를 한다고 나서 숫자 좀 볼 줄 안다고 다 아는 거야? 그게 장사야? 주방 이모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반박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꺼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자료를 받아서 카운터에 내려놨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민석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요. 민석이 문을 닫고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한테 왜 그랬어? 저는 민석을 봤습니다. 숫자가 안 맞아서 말씀드린 거야. 그걸 지금 굳이 꺼내야 했어? 엄마가 예민한 거 알잖아. 450만 원이야, 민석아. 석 달 동안. 민석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가게 분위기 생각해서라도 내가 좀 넘어가줘야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450만 원이 석 달 동안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그게 가게 분위기 때문에 넘어가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말을 꺼냈다가 또 제가 틀린 사람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는 제가 맞아도 제가 맞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날부터 저는 장부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걸 했어요.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들어 온 것들, 예약 현황, 거래처 단가 비교표, 시간대별 매출 메모, 원가 흐름 기록. 한 장씩 복사했어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내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보름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원 둘이 있는 자리에서 말했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점심 준비 중에 제가 재료 순서를 바꾼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서윤 씨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해요. 본인이 이 집 주인인 것처럼 이것저것 건드리지 말고. 직원들이 있었어요. 주방 이모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네,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그날 저녁 가방을 챙겼습니다. 민석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 출근하고 나서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쫓겨난 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선택지가 있었냐고 물으면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바닥이 났으니까요. 가게 문을 지나칠 때 주방 이모가 밖에 나와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모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닫았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숙였어요. 이모도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골목을 나오면서 가방 끈을 고쳐주었습니다. 무거운 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파일만큼은 가방 안쪽에 단단히 들어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만진 것들, 버리기 싫었던 것들, 그게 그때 제가 그 집에서 가져나온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전부가 됩니다. 경매 서류를 처음 받아든 건 강 대표가 매물 목록을 건네고 나서 일주일 뒤였습니다. 등기부등본, 건물 현황, 체납세금 내역, 임차 조건, 서류 묶음이 꽤 두꺼웠어요. 저는 퇴근 후 고시원 책상에 앉아서 그걸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조금 노랬어요. 창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첫 장부터 천천히 읽었어요. 건물은 시어머니 명의였습니다. 오래전에 산 건물이었어요. 그게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대출이 2건이었어요. 첫 번째 대출은 몇 년 전에 가게 리모델링 할 때 받은 거였고, 두 번째는 그보다 훨씬 최근이었어요. 두 번째 대출 시기를 보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제가 가게를 나온 지 6달 뒤였어요. 저는 그 날짜를 다시 봤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 대출은 제가 나간 뒤였습니다.
매출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운영 자금이 부족해진 거였겠죠.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다음 장을 넘겼어요. 세금 체납 내역이었습니다. 부가세, 소득세, 지방세, 항목이 여러 개였어요. 체납이 시작된 시점을 보니까 역시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제가 나오고 나서 8달쯤 된 때였어요. 저는 잠깐 서류에서 눈을 뗐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천장이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뭔가가 무거웠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눌리는 것 같았어요. 억울함인지 슬픔인지 그때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내가 그 집을 바치고 있었구나. 그런데 아무도 몰랐구나. 나도 정확히는 몰랐구나.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매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요청해서 받아둔 게 있었어요. 폐업 신고 전 3년치 부가세 신고 내역이었습니다. 연도별로 숫자를 나열해 봤어요. 제가 일하던 시절이 처음 2년이었고 나머지 1년이 제가 나간 뒤였습니다. 숫자가 선명했어요. 제가 있던 2년 동안은 완만하게 올랐습니다. 크게 오른 건 아니었어요. 그냥 유지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나온 다음 달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이었어요. 그 다음 분기에 좀 더 꺾였습니다. 그 다음엔 더요. 회복하는 구간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오래 봤어요. 이걸 보고 뭘 느껴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내가 맞았다는 거였을까요? 그런데 내가 맞았어도 그게 지금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집을 나오던 날 저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 숫자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야 나온 것들이었어요. 3년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고시원에서 도시락을 먹고 이력서를 넣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게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시어머니도 민석도 가게를 실제로 굴리던 사람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통쾌하지 않았어요. 슬펐습니다. 그 감정이 누구를 향한 건지도 몰랐어요. 시어머니를 향한 건지, 민석을 향한 건지, 아니면 그 시간을 버텨온 저 자신을 향한 건지, 그냥 뭔가가 오래됐다는 느낌이었어요. 낡고 오래된 것들이 한꺼번에 눈앞에 펼쳐진 것 같은 느낌이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덮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숫자들을 펼쳐둔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차 소리도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몇 시였는지 몰랐습니다. 강 대표한테 자료를 넘긴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회사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강 대표가 제가 정리한 분석표를 봤어요. 매출 흐름, 체납 시점, 대출 발생 시기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거였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거 직접 분석한 거예요? 네. 강 대표가 표를 다시 봤습니다. 매출이 꺾인 시점이랑 사람 빠진 시점이랑 일치하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찰 근거로는 충분해요. 이 정도 분석이면 강 대표가 표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짧고 건조했어요. 칭찬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 확인이었어요.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감정을 얹지 않은 말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느껴졌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와서 제자리에 앉았어요. 모니터를 켜지 않고 잠깐 있었습니다. 창밖에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입찰이 끝나면 나는 그 가게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게 될까? 복수 때문이냐고 누가 물으면 아직도 모르겠다고 할 것 같았어요. 그냥 거기가 제 숫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 손이 닿았던 곳이었어요. 그게 전부인지 아니면 그 안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지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숫자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입찰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낙찰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흘 정도 남아 있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이제 결과를 보는 일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흘이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넣어둔 게 있었어요. 그 집에서 나오던 날 가방에 넣어왔던 파일이었습니다. 고시원을 나와서 원룸으로 옮길 때도 제일 먼저 챙겼고 회사 다니는 동안에도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제대로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꺼냈습니다. 낡아 있었어요. 파일 표지가 조금 눌려 있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잠깐 봤어요. 오래전에 만진 물건인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손에 익은 무게였어요. 펼쳤습니다. 첫 장은 예약 현황 정리표였어요. 제가 직접 만든 양식이었습니다. 날짜, 테이블 번호, 인원, 메뉴 선택, 연락처. 엑셀로 정리하고 출력해서 묶어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수기로 쓰던 예약 장부가 너무 뒤죽박죽이어서 제가 다시 만든 양식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다음 장은 거래처 단가 비교표였습니다. 납품 거래처 5곳의 품목별 단가를 나란히 정리한 표였어요. 같은 재료도 거래처마다 단가가 달랐거든요. 제가 납품 오는 날마다 메모해뒀다가 한 장에 정리한 거였습니다. 어느 거래처가 어느 품목에서 비싸고 어느 거래처가 합리적인지 한눈에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은 시간대별 매출 메모였어요. 정식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카운터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적어둔 메모들이었어요. 점심 첫 번째 타임, 두 번째 타임, 저녁 예약 타임별로 몇 팀이 들어왔고 매출이 얼마였는지 꼼꼼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제가 기억하는 만큼 적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아놓고 보니 흐름이 보였어요. 어느 요일에 손님이 빠지는지, 어느 달에 예약이 줄어드는지. 마지막 장은 원가 흐름 기록이었습니다. 재료비가 많이 나간 달, 낭비가 심했던 메뉴, 손님 반응이 좋지 않아서 남기는 경우가 많았던 요리. 제가 주방을 들락거리면서 눈으로 본 것들을 적어둔 거였어요. 회계 장부도 아니고 보고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메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가게 3년치 흐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씩 넘기면서 한참 읽었어요. 처음 보는 것들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이걸 내가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이게 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원가율이라는 말도 회전율이라는 말도 몰랐어요. 그냥 보이는 것들을 적어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있었어요. 가게를 굴리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이 파일 안에 있었습니다. 거래처 정보, 예약 구조, 매출 흐름, 원가 패턴. 누군가 이걸 처음부터 세운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인지 이 파일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강 대표한테 연락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회사에서 만났어요. 저는 파일을 가져갔습니다. 강 대표가 펼쳤어요. 첫 장부터 천천히 넘겼습니다. 중간에 멈추는 데가 있었어요. 거래처 단가 비교표 부분이었습니다.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3년 전이요. 그 집에서 일할 때요. 강 대표가 다시 넘겼습니다. 시간대별 매출 메모 부분에서 또 멈췄어요. 이거 다 직접 기록한 거예요? 네. 정식 자료는 아니에요. 그냥 메모예요.
강 대표가 아무 말 없이 마지막 장까지 넘겼습니다. 파일을 덮지 않고 처음 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한 번 더 봤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집에서요? 네. 왜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버리기 싫었어요. 제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으니까요. 강 대표가 파일에서 눈을 들었어요. 이건 내가 만든 가게나 다름없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특별한 표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강 대표답게 건조하고 담담한 말이었습니다. 칭찬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깐 멈췄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뭔가를 삼켜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뭘 삼켜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가 오래 눌려 있다가 아주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 대표가 파일을 닫았어요. 낙찰되면 이거 기준으로 운영 설계 다시 짤 수 있겠어요. 버릴 게 없네요. 저는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와서 복도를 걸었어요. 파일을 들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손을 그 위에 잠깐 얹었습니다. 3년 전 그날 저는 왜 이걸 챙겼을까요?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이 파일로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손으로 만진 것들이었어요. 그 집에서 제가 있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버리면 그 3년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져나왔던 거예요. 딱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것들이 숫자로, 기록으로, 파일 한 묶음으로 남아 있었어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우려고 했어도, 민석이 못 본 척 했어도 그 기록들은 제 가방 안에 조용히 있었어요. 강 대표의 말이 한동안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가게나 다름없어요. 그 말이 그렇게 오래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낙찰 통보를 받은 날 오후였습니다. 강 대표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수고했어요. 3글자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기쁜 건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그냥 됐구나. 그 생각만 있었어요. 회사를 일찍 나왔습니다. 딱히 가려는 곳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발이 그냥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골목 입구에 섰어요. 오후 햇살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어요. 가게 유리문 앞에 서니까 안이 들여다 보였어요. 불은 꺼져 있었고 테이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어요. 뭔가를 끄는 소리도 났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커다란 상자를 들고 나오던 사람이 저를 보고 멈췄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짐을 빼러 온 것 같았어요. 상자 안에 그릇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자를 내려놓았어요.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렸어요. 저는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봤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설마 진짜 내가 한 거야? 이 가게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감히?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골목이 좁아서 소리가 벽에 부딪혔어요. 내가 몇십 년 동안 키운 가게야. 내가 뭔데 여기를 건드려. 며느리 자격으로 들어왔다가 도망치듯 나간 게 누군데 이 집을 내가 어떻게 해? 그게 말이 돼?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년 동안 쌓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 집을 내가 알아? 장사가 뭔지 알아? 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제는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봤어요. 뭔지 몰랐겠죠. 저는 파일을 펼쳤어요. 어머니, 이 집이 어떤 집인지는 저도 압니다. 시어머니가 미간을 좁혔습니다. 이게 뭐야? 예약 현황 정리표입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이 집에서 일하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을 펼쳤어요. 거래처 단가 비교표입니다. 납품 오는 날마다 메모해서 정리했어요. 어느 거래처가 어느 품목에서 손해를 보고 있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제가 만든 겁니다. 나오던 날 가져나왔어요. 제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으니까요. 그건 이 가게 자료야. 내 거 아니야.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게 아닙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처음으로 제가 먼저 말을 끊었어요. 조용했는데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시간대별 매출 기록도 있습니다. 원가 흐름 메모도 있어요. 이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어디서 손해가 나고 있었는지, 제가 나온 뒤로 매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 여기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파일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훑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첫 장을 보고 두 번째 장을 봤어요.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움인지 당혹감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이게 다 뭐야? 이런 게 있었어? 누가 이걸? 제가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골목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주방 이모였습니다. 짐을 같이 빼주러 왔던 것 같았어요. 상황을 보고 멈췄습니다. 이모의 눈이 저한테 왔다가 시어머니한테 갔다가 다시 저한테 왔어요. 시어머니가 이모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뭘 했다고? 이 집 일은 내가 다 한 거야. 이 사람은 그냥 옆에 있었던 거야. 이모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이 집은 내가 키운 거야. 내가 다 한 거지? 골목이 조용했어요. 이모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가씨 없고 나서부터 가게가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굳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때 짧았어요. 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골목에 오래 남았어요. 이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얼굴이었어요. 뭔가가 무너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이기도 했어요. 저는 파일을 돌려받았습니다. 어머니, 낙찰은 적법한 절차로 된 겁니다. 이 일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방에 넣었어요. 시어머니가 상자를 다시 들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2번, 3번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돌아섰어요. 골목을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는 가게 유리문을 봤습니다.
불 꺼진 안쪽이 들여다 보였어요. 테이블이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예약 장부를 정리하던 카운터가 보였어요. 주방 쪽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직원 빈자리를 메우러 들어가던 그 문이었어요. 이모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이모를 봤습니다. 할 말이 많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끄덕였습니다. 이모도 끄덕였어요. 골목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가방에 넣고 유리문을 한 번 더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문을 내가 열게 되는구나. 그 생각이 이상하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다시 연 건 낙찰 통보를 받고 2달 뒤였습니다. 인테리어를 크게 바꾸지 않았어요. 테이블 배치도 그대로였습니다. 주방 구조도 손대지 않았어요. 바꾼 건 딱 2가지였습니다. 직원 휴게 공간을 따로 만들었고 예약 시스템을 새로 정리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뒀습니다. 간판도 바꾸지 않았어요. 복자 한정식. 그 이름 그대로 달아뒀습니다. 주변에서 바꾸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을 했어요. 이름이 걸린 사람이 따로 있지 않냐고요. 저는 바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 가게는 그냥 이 가게였습니다. 이름보다 안에서 어떻게 굴러가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간판이 달라진다고 가게가 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개장 전날 밤이었어요. 혼자 가게 안에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한 번 더 닫고 주방을 점검하고 예약 장부를 펼쳐봤어요. 내일 예약이 12팀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충분했어요. 무리하게 채우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가득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었으니까요. 카운터 앞에 서봤습니다. 그 자리가 낯설지 않았어요. 몸이 기억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약 전화를 받고 손님을 맞고 정산을 하던 그 자리. 3년 전에도 이 자리였어요. 그때는 내 자리가 아니었고 지금은 내 자리였습니다. 달라진 건 그것뿐이었어요.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주방 이모였어요. 내일 재료 확인했어요. 이상 없어요. 고마워요. 이모가 앞치마를 벗으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요. 내일 일찍 나와야 하니까. 네, 이모도요. 이모가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어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모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불을 하나씩 껐어요. 주방 불, 안쪽 불, 카운터 위 조명. 마지막으로 입구 쪽 작은 불만 남겨뒀습니다. 그 불빛이 유리문 안쪽을 조금 밝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오면서 유리문을 잡아당겼어요. 잠겼습니다. 열쇠를 가방에 넣었어요.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3년 전 이 골목을 처음 나오던 날이 잠깐 떠올랐어요. 그날도 이 시간쯤이었습니다. 그날은 돌아보지 않았었죠. 오늘은 한번 돌아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가게 안이 보였어요. 테이블이 있었고 카운터가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했어요. 아무도 없었지만 비어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강 대표가 10시쯤 왔습니다. 예약 없이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가게를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창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물을 가져갔어요. 메뉴판 주세요. 강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드렸어요. 강 대표가 훑었습니다. 잠시 뒤 고개를 들었어요. 다정식으로 주세요. 네.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이모한테 말했어요. 이모가 끄덕이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돌아왔어요.
11시가 되면서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손님 첫 팀이었어요. 중년 여성 세 분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웃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시어머니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오래전 그 주방에서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손님 앞에서 웃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장사를 한다고 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손님이 자리에 앉는 걸 보면서, 주방에서 이모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약 장부에 첫 팀 확인 표시를 하면서 그냥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되찾으려 한 게 아니었어요. 복수도 아니었고 증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자리였어요. 오래전부터 제가 있어야 할 자리였는데 이름이 없었던 곳. 지금은 이름이 생겼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됐어요. 강 대표는 밥을 먹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맛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문가에서 배웅했어요. 골목에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안으로 돌아왔어요. 카운터에 앉아서 오늘 예약 현황을 다시 봤습니다. 남은 팀이 몇 팀 있었어요. 재료 소진 상황을 주방 이모한테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었어요.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어요. 3년 전 제가 걸어 나오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보도블록 사이에 잡초가 나 있었어요. 아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저거 뽑아야겠다고요. 작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생각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이 골목도 이제 제가 신경 쓸 수 있는 곳이 됐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예약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 집에서 3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만든 숫자들, 제가 맞춰놓은 기록들, 제가 받은 전화들, 제가 메운 빈자리들. 그 시간들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 다 남아 있었어요. 파일 속에, 숫자 속에, 그리고 지금 이 가게 안에.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자기가 한 일은 결국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시어머니도, 민석도, 그리고 저도. 각자 한 일이 각자한테 돌아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음 손님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